여러분을 위한 맞춤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이 자료들, 이걸 통해서 재난 대비와 대응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지역사회 비상대응팀 CERT라고 하죠. 이 CERT 훈련 교본하고 또 필립스 의료기기 매뉴얼 이 두 가지를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목표는 그거죠. 재난이 딱 닥쳤을 때 개인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또 기본적인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핵심적인 지식 같은 거 그걸 좀 얻어가는 겁니다. 맞아요. 자료가 피마의 공식 CRT 기본 훈련 교본하고 또 필립스 에피샤 DFM100 제세동기 모니터 사용 설명서 양이 꽤 많은데 이 정보들 속에서 진짜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딱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알맹이를 뽑아내는 게 오늘 저희의 임무입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혹시 그 1985년 멕시코시티 지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 네. 얼핏 들어본 것 같아요. 대규모 지진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훈련받지 않은 일반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무려 700명이나 구조를 했대요. 대단하죠? 와, 700명이요? 대단하네요, 정말.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구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10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 안타깝네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그냥 좋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체계적인 지식 그리고 훈련 이게 왜 꼭 필요한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CRT 프로그램이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거군요. 그러니까 재난 초기에 전문가들이 오기 전까지 그 공백을 메우려는 그런 생각이었겠네요. 네. 큰 재난이 터지면 사실 전문 구조대가 바로 도착하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 간단한 응급처치나 작은 불 끄는 거, 아니면 안전하게 사람 참는 법, 이런 기본적인 기술을 좀 배워서 스스로를 지키고 또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하자, 그 역량을 키우자는 게 핵심 목표였던 거죠. 이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동체 전체의 어떤 회복력 이런 걸 키우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피마가 1994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특정 재난 유형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모든 종류의 위험에 대비하자, 이런 지역사회 전체의 접근 방식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지역사회 전체요? 네, 정부만 나서는 게 아니라 뭐 비영리단체, 학교, 기업, 그리고 우리 개인들까지 사회 구성은 모두가 재난 대비에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연구를 보면요. 지역 안에 서로 믿고 관계가 좋은 거, 이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사회적 자본. 이게 튼튼한 공동체일수록 재난 후에 회복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대요. 그러니까 CRT는 이런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역할도 하는 셈이죠. 그럼 이 CRT 훈련을 받은 분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옆에서 돕는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요. 단순 보조 인력 이상이죠. 초기 대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웃들 괜찮은지 확인하고 또 정확한 정보를 막 퍼뜨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전달하고 대피소 운영을 돕거나 뭐 간단한 교통 통제 같은 거 그런 걸 수행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문 대응 인력들이 더 위급하고 복잡한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지역사회에서 훈련이나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참여하면서 대비 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비책,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족 단위에서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께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용일 텐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 뭐가 있을까요? 첫 단추는 아는 곳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 어떤 재난 위험이 있는지, 뭐 지진이 잘 나는 곳인지, 홍수가 잦은지, 태풍이 많이 오는지 이걸 아는 게 모든 대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우리 지역의 특성을 아는 거. 그리고 나서 지역의 경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대피 경로는 어디인지, 또 대피소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필수 정보들을 미리 좀 파악해둬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구체적으로 우리 동네 대피소는 저기 초등학교 운동장이구나 이렇게 아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가족 계획도 정말 중요하겠어요. 재난 상황이 되면 가족들하고 연락이 갑자기 안 되거나 흩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주 중요하죠. 핵심은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이 흩어졌을 때
연락할 비상연락망, 다른 지역에 사는 친척이나 친구를 연락 거점으로 정해둔다거나 하는 거죠. 아, 타지역 연락망. 네. 그리고 만날 장소도 한두 군데 미리 약속해두는 게 좋아요. 집 근처 안전한 곳 하나, 그리고 동네를 좀 벗어난 곳에 또 하나, 이렇게요. 아, 두 군데요. 그리고 중요한 연락처들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들. 이건 꼭 종이에 적어서 지갑이나 가방에 항상 넣어 다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나가거나 통신망이 마비되면 그냥 벽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긴 그렇죠. 그리고 계획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연습이에요. 실제처럼 한번 해봐야 몸에 익습니다. 대비 물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보통 최소 3일치는 준비하라고들 하는데 사실 뭘 얼마나 챙겨야 할지 품목이 너무 많아서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핵심만 딱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완벽하게 다 갖추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바로 물, 그리고 식량, 간단한 구급용품, 조명, 그리고 라디오 같은 통신 수단이죠. 물, 식량, 구급용품, 조명, 통신. 네. 물은 보통 1인당 하루에 한 4리터 정도를 권장하는데요. 비상시에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정수 방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 정수 방법이요? 제일 확실한 건 1분 동안 팔팔 끓이는 거고요. 아니면 정수 알약을 쓰거나 그 가정용 표백제 있잖아요. 락스 같은 거. 근데 향 없는 걸로 아주 조금, 물 1리터에 4방울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그냥 알고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량은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이 좋겠죠. 통조림이나 건조식품 같은 거요. 네, 유통기한 확인도 중요하겠고요. 근데 이 물품들을 한 곳에 다 모아두는 것보다 여러 곳에 나눠두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 맞습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집에도 두고 직장에도 좀 두고 차에도 비상용으로 넣어두고 이렇게 분산해두는 거죠. 언제 어디서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까요.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위험 줄이기, 미티게이션 활동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넘어지기 쉬운 가구를 벽에 고정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 보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홍수 피해도 보장되는지 보고 필요하면 홍수보험 같은 걸 알아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페마 설문 결과 좀 그런 걸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2015년 페마 조사 결과를 보면 3일치 비상물품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68%나 됐어요. 꽤 높죠? 네, 많은데요. 근데 재난 대비 관련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해본 사람은 18%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물건을 사두는 거랑 실제 대비 역량을 갖추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비상가방 하나 싸놓는 걸 넘어서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찾아보고 또 가능하다면 훈련 같은 데 참여해보는 그런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상가방 말고 혹시 가족 대피 계획을 세워보셨거나 아니면 관련 훈련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물품 준비를 넘어서는 행동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제 CRT 훈련에서 가르치는 핵심 기술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중요할 텐데요. 먼저 화재 안전하고 소화기 사용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모든 불이 다 똑같은 불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종이나 나무타는 일반 화재, A급, 기름 같은 유료 화재, B급, 전기 설비 문제로 나는 전기 화재, C급, 이게 가장 흔한데요. A, B, C급이요? 네, 원래는 각각 맞는 소화기가 따로 있어요. 잘못 쓰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요즘 나오는 가정용 소화기는 대부분 A, B, C급에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져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PASS라는 약자로 기억하면 쉽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영어 단어 앞글자를 딴 건데요. 풀, 안전핀을 뽑고, aim, 노즐을 불이 시작된 지점, 밑동을 향해서 조준하고, squeeze, 손잡이를 꽉 누르고, sweep, 빗자루로 바닥을 쓸듯이 좌우로 골고루 뿌려주는 거죠. Pull, aim, squeeze, sweep, PASS. 네, 이 네 단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사용하기 직전에 아주 잠깐 칙 하고 뿌려서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시험 분사요. 중요하겠네요. 그럼 소화기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안전 원칙 같은 건 뭘까요? 무조건 불부터 끄려고 막 달려드는 건 위험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 확보입니다.
첫째, 내가 가진 소화기로 충분히 끌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불인가? 너무 크면 안 되죠. 둘째, 내 뒷리에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안전한 탈출로가 있는가? 막다른 곳이면 안 돼요. 셋째, 연기나 유독가스 같은 다른 위험은 없는가? 아, 확인해야 할 게 많네요. 네,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반드시 2인 1조로 행동하고 절대 혼자서 무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연기나 자욱하게 깔려있다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 집 가스밸브, 전기 차단기, 수도 밸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잠그는지 알아두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유틸리티 차단 방법 미리 알아둬야겠군요. 다음은 재난 의료 활동인데요. 저희가 전문 의료인은 아니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핵심이겠죠? 그렇습니다. CRT 훈련에서 가르치는 건 복잡한 의료기술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 거기에 집중합니다. 특히 세 가지, 이걸 생명 위협 3종 세트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생명 위협 3종 세트요? 네, 바로 기도 확보, 심각한 출혈, 그리고 쇼크 처치입니다. 기도, 출혈, 쇼크. 네, 숨길, 기도가 막히면 당연히 숨을 못 쉬니까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살짝 들어서 기도를 열어주는 거. 그리고 피가 철철 나는 심한 출혈은 깨끗한 천 같은 걸로 출혈 부위를 직접 강하게 누르는, 직접 압박이 최우선입니다. 지혈대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요. 이건 반드시 제대로 교육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 쓰면 더 위험해요. 네, 지혈대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군요. 그리고 쇼크는 이제 몸의 순환 기능이 확 떨어진 상태니까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담요 같은 걸로 덮어서 체온을 유지해주고 안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친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화상이나 골절 같은 흔한 부상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여러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최대 다수를 위한 최선의 처치, 영어로는 트리아지라고 하죠. 이 원칙을 적용합니다. 트리아지요? 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요. CRT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분류법만 다룹니다. 심각도에 따라서요. 그리고 화상은 즉시 찬물로 충분히 식혀주는 게 중요하고 깨끗하고 마른 드레싱으로 덮어줍니다. 절대 된장이나 알로에 같은 거 바르면 안 되고요. 네, 연고도 안 된다고요? 네, 함부로 바르면 안 됩니다. 감염 위험도 있고 나중에 병원에서 처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골절이 의심될 때는 부러진 부위 위아래 관절을 포함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널빤지나 두꺼운 잡지, 담요 같은 걸 이용해서 부목을 대주는 거죠. 추가 손상을 막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처치의 기본은 감염 예방, 청결 유지가 중요하고요. 환자 상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확인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서 눈에 띄는 상처나 부기, 아파하는 부위는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 디캐피티어 같은 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꼼꼼하게 보고 만져보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꼼꼼히 보고 만져본다. 그리고 혹시 환자가 당뇨나 특정 질환이 있어서 의료정보 팔찌나 목걸이 같은 걸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 그 필립스 DF100 같은 전문 장비 매뉴얼도 우리가 참고 자료로 봤지만 거기 나오는 제세동 기능이나 산소 포화도 혈압 측정 이런 건 다 전문가 영역이고 CHRT 훈련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응급처치에 집중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 장비 다루는 법보다는 기본 원칙 숙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다음은 기초수생 및 구조인데요. 이것도 역시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구조활동하다가 구조자가 다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밖에서 건물이 얼마나 손상됐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건물 평가요? 네, 벽에 금이 많이 갔다거나 건물이 기울었다거나 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렇게 심각하게 손상된 걸로 보이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네, 절대 금물. 안전이 확인된 다음에 수색은 그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체계적으로 해야죠. 건물을 구역별로 나눈다든지 해서 빠뜨리는 곳 없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여기 누구 계세요? 외쳐보면서 생존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무너진 구조물 아래 같은 것도 잘 살펴봐야 하고요. 건물 바깥이나 공토 같은 데도 수색해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무거운 물체에 사람이 깔려 있는 걸 발견하면 그땐 어떻게 하죠? 그리고 부상자를 옮겨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때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받침목 같은 걸 고여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이걸 레버리지 앤 크리빙. 네, leverage and cribbing. 네. 여러 명이 힘을 합쳐야 할 때는 잔해물 같은 걸 일렬로 서서 쭉 전달하는 인간사슬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옮길 때는 최대한 안전하게 옮겨야 하고 특히 머리나 목,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절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문짝 같은 걸 임시 척추 고정판으로 활용해서 몸 전체를 잘 고정한 상태로 옮겨야 해요. 아, 척추 손상 의심되면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재난심리 지원 파트인데요. 신체적인 부상 못지않게 마음의 상처도 클 텐데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재난이라는 건 직접 겪은 생존자뿐만 아니라 구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단한 상담 기술이 없어도 우리가 심리적 응급처치라는 걸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리적 응급처치요? 그건 뭔가요? 네. 특별한 게 아니라요. 그냥 옆에서 조용히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제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고 또 가족이나 지역사회 자원 같은 거랑 연결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죠. 근데 이럴 때 힘내세요 라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말이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런 말보다는 차라리 정말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아니면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좀 인정해주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안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다 이해해요. 이런 말도 사실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아, 그렇군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구조활동을 하는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이죠.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충분히 쉬고 동료들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지지해주고 이게 번아웃을 막는 길입니다. 이 모든 활동에서 아까 말씀하신 개인 보호 장비 PPE 착용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겠군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헬멧, 보안경, 그리고 마스크, N95 등급이 권장되고요. 작업용 장갑, 그리고 발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신발. 이건 필수입니다. 나를 먼저 보호해야 남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선한 사마리아인법과 유사한 자원봉사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요. 정식으로 훈련받고 선의로 활동하는 봉사자는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PPE 착용과 VPA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의 기술만큼이나 팀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이 서트팀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는 건가요? CRT는 그 사고 지휘 체계, ICS, 인스턴트 커맨드 시스템이라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방이나 경찰 같은 전문 기관들이 재난 현장에서 서로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기본 원리가 같아요. 아, 전문기관하고 같은 시스템을 쓰는군요. 네, 그래야 나중에 전문팀이 도착했을 때 협조가 잘 되겠죠. 보통 팀 리더가 있고 그 아래에 작전, 기획, 군수 지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NIMS라고 하는 국가 표준 재난관리 체계하고도 다 연동이 되고요. 핵심은 체계적인 협력입니다. 네, 체계적인 협력. 테러 대비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 이건 자연재해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위험이 워낙 복합적이니까요. CRT 훈련에서는 사제 폭발물이나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 같은 걸 이용한 테러 유형들을 인지하고 더 중요한 건 그 징후를 식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테러의 징후요? 네. 테러의 8가지 징후라는 게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쉽게 말해서 평소와 다른 어떤 수상한 활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정 장소를 계속 감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보안 절차에 대해 자꾸 캐묻는다거나 폭발물 제조에 쓰일 만한 이상한 물건들을 막 사모으거나 신분을 속이는 것 같다거나 아니면 뭔가 예행 연습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그런 직감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상한 것을 보면 신고하라. If you see something, say something. 이 원칙을 실천하는 거죠. 지역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알리는 것이 테러를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실제 테러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기본 원칙은 신속하게 대피하고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폭발이 일어났다면 추가 폭발 가능성을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하고요.
화학이나 생물학 물질이 의심될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 그리고 가능하면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절대 의심스러운 물질을 만지거나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네, 접촉 금지. 핵폭발 같은 최악의 경우에는 실내로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간, 거리, 차폐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고 폭발 지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두꺼운 벽 뒤 같은 곳에 숨는 거죠. 만약 오염되었다면 옷을 빨리 벗고 몸을 씻어내는 기본적인 제독 절차도 필요하고요. 결국 이 테러 대비 역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깨어있는 관심과 신고, 그리고 기본적인 대처 지식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듣고 보니 핵심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정보가 오늘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시애트 훈련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가장 큰 의미는 역량 강화라고 봅니다. 재난이라는 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냥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무섭죠. 그런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미리 대비 계획을 세우고 또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익혀두면 그 막연했던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통제 가능한 위험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지식과 준비, 이게 실제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단순히 물건만 준비하는 걸 넘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신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제안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가족들하고 처음으로 우리 집 비상연락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오, 좋네요. 가족회의. 아니면 집안에 혹시 지진 같은 거 났을 때 넘어질 수 있는 높은 가구가 있다면 그걸 한번 찾아보고 벽에 고정하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내가 사는 지역 이름하고 CERT 이렇게 한번 쳐서 우리 동네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완벽한 준비는 물론 어렵겠지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